안녕하세요. 녹색의 꿈의 문지연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수많은 화학 제품과 함께합니다. 치약을 짜서 양치질을 하고 비누로 세안한 뒤에는 로션도 바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먹는 음식에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생활제품에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이 발칵 뒤집히기도 했는데요. 안 쓰기엔 불편하고 쓰면서도 불안한 화학제품들, 우리는 어떻게 소비해야 될까요? 현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생활용품들. 대부분이 화학물질들이다. 언젠가부터 이런 화학물질들이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200종 이상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화학물질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말하는 건데요. 생활 화학 제품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케미포비아의 시대. 우리를 둘러싼 화학물질들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화학용품들에 노출돼 있는 현대인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잠들기 직전까지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화학용품과 마주하고 있을까? 매일 마셔야 하는 물부터 물건을 사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영수증까지 생활 화학용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다. 화장품만 했을 때는 10종류는 넘고 근데 그 이외에 또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10종류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설거지하고 쓰실 때 쓰는 뭐 세제부터 한 그렇게 해서 8종류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샴푸나 화장품, 뭐 세제 이런 거 포함해서 하루에 한 30여 종? 설거지할 때도 세제 쓰고 이제 빨래할 때도 세제 쓰고 하니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게 다 화학제품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는 있지만 이게 다 화학제품이나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니까 화학성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생활 화학용품 속에는 과연 어떤 화학물질들이 들어있을까? 하루 3번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치약에도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향균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 트리클로산이 바로 그것이다. 머리를 감을 때 필수품인 샴푸에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게 하는 계면 활성제와 파라벤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파라벤은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성들이 매일 쓰는 화장품은 사실상 탄소 화합물의 결정체다. 과거 매니큐어의 색이 오래갈 수 있도록 첨가하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물질은 발림성을 좋게 하지만 체내 호르몬 생산을 방해해서 장기 발달과 기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이용해야 하는 세탁기 속은 어떨까? 세제 속에 첨가된 화학물질 중에는 합성 계면 활성제가 있다. 세정력을 높이지만 아토피 피부염과 탈모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부터 탈취제에 이르기까지 대체 얼마나 많은 화학물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걸까?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에 불리는 것은 그냥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천연으로 자연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요. 대다수는 다 그냥
최소 단위는 화학 원소이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다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품화돼서 나와 있는 게 약 1,200만 종 정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매년 한 2,000종 정도가 새로 개발돼서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많은 화학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그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는데요. 한국환경보건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4만 3천여 종에 달하지만 그중에서 이 안전성이 입증된 건 약 15%에 불과한데요. 나머지 85%의 화학물질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모른다는 건데요. 때문에 화학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화학 제품 이슈들을 알아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음료나 물을 구입할 때 이용하게 되는 페트병. 몇 년 전 시중에 유통되는 페트병 일부에서 인공 에스트로겐이 검출돼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또 몇 년 전에는 신종 플루로 인해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렸지만 피부에 침투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돼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또 최근에 벌어진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은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 거는 많이 들어있는 거는 잘 안 사게 돼요. 뭐 나이 많이 지났지만 어린아이들은 정말 많이 걱정이 돼요. 오랫동안 몸에 쌓이게 되니까. 친환경 인증 마크나 이런 인증기관에서 인증했다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믿겠어요. 음식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디서 터질지도 모르니까 그 점이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못 믿어서 많이 이렇게 찾아보고 먹는 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도 생겼다. 화학을 뜻하는 케미컬과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가 합해져 만들어진 신조어. 현대인들의 화학물질 공포증을 뜻하는 케미포비아다. 먼저 케미포비아 현상은요,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어떤 거부감, 화학물질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뭐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위험하다 그래도 설마 내가 이걸로 해서 죽겠어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런 가습기 살균제 물질로 인해서 실제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뭐 각종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 문제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뭐 초경이 빨라든다든지 어떤 암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공포감들이 있었고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수면 위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폐 손상 등으로 인해 산모, 영유아 등의 사망자가 무려 1239명에 이르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가습기 청결을 위해 사용한 화학 제품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 것이다. 가습기 내에 이제 어떤 그 플라스틱 통이 이제 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균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살균제가 바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인데요. 살균제로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구아니딘 계열의 살균제입니다. 구아니딘 계열, 대표적인 게 PHMG라고 하는 살균제가 있는데요. 이 PHMG가 사실 먹었을 때는 독성이 생각보다 높진 않은데 문제는 그게 그대로 코로 들어간 거죠. 코로 들어가서 바로 폐로 가면서 폐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 게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화학물질은 그 특성상 인체에 어떻게 흡수되느냐에 따라 효과도 달라진다. 기존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증받은 화학물질도 호흡기로 흡수될 경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중소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한 30개까지 된다고 봤을 때 그때 분명히 다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제품들로만 섞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것이 문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혼합작용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다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안전하다 보시면 안 되고 그 제품 자체에 대한 독성 테스트를 충분히 한 다음에 제품이 출시되게끔 해야 됩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은 함부로 버려진 폐의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실험을 통해 폐의약품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는데 선생님 지금 무슨 실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집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함부로 이게 버려졌을 때 토양이나 수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실험 과정은 간단하다. 먼저 폐의약품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가설을 설정한 뒤 의약품을 준비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복용하는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알약들이다. 먼저 이것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든다. 그리고 약 160ml의 물에 분쇄된 알약 하나를 섞어 골고루 녹인다. 그리고 같은 식물이 심어진 5개의 화분에 이 각각의 약물들을 투입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준비한 게 뭐예요? 이거는 물이고요. 진통제, 소염제, 감기약 등이 있는데요. 이제 식물에다가 가루를 직접 줄 수 없으니까 물에 희석시켜서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학생들은 3일에 한 번 각각의 화분에 의약품이 녹아있는 물을 주면서 식물들의 생장 상태를 관찰했다. 또 그 과정과 결과를 관찰 일지를 통해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게 남긴 기록들을 통해 폐의약품이 토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또 식물 생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며칠 됐죠? 오늘이 8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관찰하면서 관찰 일지를 썼는데 근데 보니까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잎이 이제 하나가 말라 죽어 있고 특히 제일 심한 게 진통제를 먹은 이 식물이 가장 상태가 좀 나쁘잖아요. 약물이 투입된 5개의 화분은 그 변화가 뚜렷했다. 특히 진통제가 투여된 식물은 잎이 누렇게 떠서 마르는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동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번엔 의약품을 녹인 물에 물고기를 키워보았다. 약품의 종류에 따라 물이 변색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그 어항에 있던 물고기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는 물고기와는 다르게 배를 드러낸 채 죽어버렸다. 해열제 담당한 학생 누구예요? 엄청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죽어 있어요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죽었는데 점점 후해지더니 어느 날 오니까 점점 갈색으로 어항 색깔이 변하고 원래 좀 얌전한 애긴 했는데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밥을 주면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날 살짝 기름 같은 게 떠있더니 그 다음 어제 기름 같은 거 떠있다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물에 녹아든 약품으로 인한 물고기의 죽음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폐의약품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통 집에서 먹는 약들은 그냥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그냥 버리고는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얼마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런 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처리 과정들을 자세히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폐의약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생들의 실험은 이미 논문으로도 발표돼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논문에선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곁들여 폐의약품 처리 문제를 대하는 우리 사회 일면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험을 모두 마치고 연구를 끝낸 학생들은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환경에 노출됐을 때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생태계를 교란시킨 폐의약품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07년 북미의 한 연구팀은 여성 호르몬 활성화 물질을 호수에 저농도로 녹인 후 물고기를 노출시키는 실험을 했다. 매년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데 뿌리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특정 물고기 수가 완전히 줄어들고 나이 든 그 종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번식을 못하고 늙어가고 거의 멸종되는 현상까지 보이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조직학을 보니까 생식소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분자생물학적인 지표로 봤을 때 환경 호르몬적인 작용 때문에 번식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끼를 못 낳고 그러다 보니까 종이 서서히 멸종하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하는 보고가 2007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독수리 케이스인데 디클로페낙이라고 하는 소염제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아주 심한 염증 반응에 쓰이는 이 약품을 소에게도 처방한 뒤 종교적 이유로 먹지 않고 풍장을 한다는 이유로 들판에 방치했다. 그런데 그 소를 벵골민 독수리 무리가 와서 먹었고 그 후 독수리의 개체 수가 약 99% 감소하며 사실상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북유럽에서 우울증 약 성분이 환경 중에 존재하는 수준만큼 존재해도 물고기의 이런 그 수영하고 서로 이렇게 메이팅하는 번식하는 행위가 바뀌어서 산자 수가 새끼의 수가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문도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사실 케이스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고요. 화학 물질에 대한 공포가 커지다 보니 아예 화학 제품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다. 은평구에 사는 정선아 씨. 그녀는 요즘 마트에 올 때마다 장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한다. 생활 화학 제품들을 고를 때 성분들을 따져보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금 뭐 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저 세탁할 때 섞어서 쓰거든요. 기존 세제랑 같이 이거 구연산이랑 과탄산 소다 이거 같이 섞어서 쓰면 표백 효과가 좀 좋아요. 락스 같은 거 안 쓰고 이런 거 그냥 쓰고 있어요, 지금. 제작진은 정선아 씨의 집으로 동행해서 일상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 그녀는 일상에서 되도록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예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데 그래서 세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천연 세제와 섞어서 사용 중이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곳에서 화학 제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 그녀는 벌써 1년째 샴푸 없이 머리를 감고 있다고 한다. 물과 마사지만으로 머리를 감는 노 샴푸족. 요즘 이런 사람들을 노푸족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샤워기 물을 틀고 이제 서서 옷을 이렇게 하고 여기 정수리부터 뒤쪽까지 계속 마사지를 이렇게 하거든요. 앞부터 하고 양 옆에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다시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5분 정도 해주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물만으로 머리를 감으니 시간도 적게 걸린다. 특히 머리를 감고 두피에 어떤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 노프의 가장 큰 장점이란다. 선아 씨는 샴푸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화학 제품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화학 제품을 최대한 배제한다. 이제 노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화장품 쓰는 것도 많이 좀 덜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스킨, 로션, 뭐 에센스, 그다음에 크림, 그다음에 색조 화장도 많이 하고 뭐 그랬는데 일단 색조 화장 같은 건 특히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들은 좀 많이 덜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센스 같은 거 하나 쓰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수분 주는 그런 제품들 하나 쓰고 나머지는 거의 안 쓰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색조 화장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선크림 같은 걸로 대용해가지고 쓰고 입술 틴트 정도 이렇게 발라서 화장 끝 이렇게. 기존 화학 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신이 직접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쓰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시간을 들여서라도 안전한 제품을 쓰고 싶은 소비자의 마음이 반영된 현상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몇 년 전부터 먹거리를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이 친환경 같은 녹색 마크들이 소비자들에게 막연한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달걀 파동은 달걀이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식재료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당시 상황과 이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친환경 인증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8월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장을 보던 소비자들은 뉴스를 보고 혼란에 빠졌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DDT는 인체에 흡수되면 암과 감각 이상,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38년 전부터 사용이 금지된 성분입니다. 전남 농장의 가짜 친환경 달걀에서는 21배나 높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가격이 비싸도 가족 건강을 위해 친환경을 선택했던 소비자들은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생겨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친환경 인증 절차 시스템이다. 특히 관할 부서들 간의 분절적 관리 시스템이 문제로 꼽히는데 친환경 인증은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개발해서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의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기관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이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명확하게 하기가 힘든 현재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개선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성 테스트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부처 간의 소관이 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은 뭐 환경부가 담당한다든지 그 제품 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든지 어떤 이런 분절적 관리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달걀은 농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한다. 하지만 유통이 시작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생산과 유통 단계를 나눠 관리하는 사이에 달걀 관리에 허점이 생겨나게 되면서 살충제 달걀 파동을 겪게 된 것이다. 또 독성 생리대의 경우는 기저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관할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로 관리처가 나뉘어져 있다. 부처 간의 분절적 관리로 인해서 대응이 늦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불안감만 키워가고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은 생리대 사태에서 또 한 번 불을 지피고 있다. 순면임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던 생리대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던 것이다.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10월 한 대학교 생활환경연구팀과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10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나온 결과를 통해 모든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생리대와 어린이 기저귀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만 좀 들어드리면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국제암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어떤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톨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폐에 치명적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벤젠의 경우에는 어떤 월경장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독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 시스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시중에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녹색 마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친환경 위장술로 불리며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 제품인 척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품들. 그런 현상을 그린워싱이라 부른다. 녹색 제품을 의미하는 그린에 세탁을 의미하는 화이트워싱의 합성어 그린워싱. 이 경우 전혀 생태적이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이라고 쓰거나 혹은 소비자들이 그렇게 혼동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지칭한다. 그린워싱이랑 그린이랑 화이트워싱이 합성어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나 기업의 친환경이라든지 녹색 부분을 강조를 해서 가장되거나 호의 홍보를 하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기업의 주가 상승, 매출 증대 등을 노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마트에만 가봐도 그린워싱이 얼마나 만연한지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많은 제품에서 100% 천연 성분이란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면 정확한 함유량은 표기돼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또 제품의 유해성 및 안전성을 전문 기관에서 분석했다고 광고하지만 정작 뒷면을 살펴보면 검사 결과에 대한 표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녹색 인증 마크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81.8% 정도가 이 친환경 인증 제품을 보고 구매한다는 응답을 하였는데요. 이 결과는 즉 이 인증 마크는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게 되고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워싱을 이렇게 도용을 하게 되고 함부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뜨리게 되고 그런 그린 시장 환경 자체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하는 기업 자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그 효과성을 얻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투자나 개발을 안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환경이나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를 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인증 마크다. 특히 제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초록색의 친환경 마크나 정보기관의 인증 표시는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인증 마크는 너무 다양하고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국의 법정 인증 제도는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174개나 된다. 먹거리 인증을 주로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마크 등 무려 17개 인증 마크를 갖고 있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각각 따로 다양한 인증 마크를 발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외 인증, 민간 인증까지 더하면 인증 제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아무리 눈 밝은 소비자라 해도 수십 개나 되는 인증 마크를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인증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린워싱은 이런 상황을 틈타 발생한다. 그린워싱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그린워싱에 대한 법적 제도나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고요. 그린워싱을 이용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도 강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소비자가 이런 라벨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라벨 표시들을 명확히 하고 바꿔야 될 것이면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품의 뒷면을 꼼꼼하게 확인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을 파악하거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전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도 많고 성분을 확인한다 해도 일반인들이 모르는 화학물질들이 많기 때문이다.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불신과 공포,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일단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소비자가 마트에서 제품 뒷성물 보고 이 성분이 있으니까 쓰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또 성분이 함량이 기재가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떤 제품이 어떤 물질이 있다 하더라도 제품마다 그 함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안 위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혹시나 어떤 그런 구성 성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먹었을 때의 위험성, 흡입 독성 또는 피부 독성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그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처들, 식약처라든지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통합 관리만 제대로 된다면 좀 더 우리가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참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접근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바꾸거나 인증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면 화학 제품을 덜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활동을 바디 버든 줄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일까요? 바디 버든은 일정 기간 동안 체내에 쌓인 유해 물질의 총량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 제품 등이 그 원인이 된다. 전문가들은 바디 버든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화학 제품의 사용을 피하고 화학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 제품들을 사용하거나 운동이나 반신욕, 채식 등으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한다. 실제로 생활협동조합과 한 언론사에서는 일반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바디버든 줄이기 체험 프로젝트를 2주간 실시했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지만 참여자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그 결과도 놀라웠다고 한다. 2주 동안 체험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마치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고 나서는 체험을 하기를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실천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가족들의 건강도 같이 좋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체험을 해보니까 몸이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강서구에 사는 주부 윤성미 씨는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당시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데 그녀가 말하는 바디버든 줄이기 생활 습관은 먹거리 준비에서 시작된다. 오늘 아이의 간식은 직접 찐 단호박이다. 먹거리에 신경 좀 많이 쓰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큰애가 어릴 때 아토피가 좀 심했던 편이라 먹거리가 또 우리랑 연결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가공이 좀 덜 된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있고요. 제철 음식들 많이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것만으로도 성미 씨는 바디버든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허리 몇 시에 봐. 그 많이 줘.
그럼 토마토도 조금 먹고. 엄마가 호박도 좀 줄게. 호박도 하나 먹자. 제가 그 아토피 경험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그 화학 이런 첨가물 들어가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배제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해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가려 먹지 않고 주는 대로 잘 먹더라고요. 먹거리에서 시작된 몸속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차츰 화학 제품들을 적게 쓰고자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가족들의 건강도 훨씬 좋아졌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인다. 이제 엄마가 들어가야죠. 이런 거 있겠지. 아무리 노력해도 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빨래를 할 수는 없는 노릇.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해 최소한의 세제를 사용한다.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지는 않으세요? 네, 만드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왜냐면 원료를 사다 보면은 여러 번 나눠서 사람들하고 묶어서 나누지 않으면 굉장히 비용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실천하는 바디버든을 줄이기에는 다양한 항목들이 가이드라인처럼 붙어 있다.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나서 윤성미 씨의 습관이 된 것이 있다. 바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컵을 활용하는 일이다. 저는 이제 집에서 이런 필요성을 스스로 체험을 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집안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지만 이 주변에 이제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도 우리 집에서만 관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에 나갔을 때 외부에서 노출되는 제품들도 유해물질이 좀 덜 들어가 있는 제품들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 의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느끼면서 함께 바꿔 나가는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디버든 줄이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환경 호르몬이 많이 검출되는 일회용품 사용만 줄여도 충분하다. 몸의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매일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사실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기도 하다.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섭취하면 수용성 환경 호르몬 배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하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현미나 채식으로 구성된 식단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샴푸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양만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잘 헹궈준다. 섬유 탈취제는 호흡기로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기.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런 작은 실천들이다. 우리 생활 속에 노출되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그동안 사실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믿고 썼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소비자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알 권리를 제대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 권리가 제대로 요구되어지면 사실 그게 국가적으로도 제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쿱 생협에서는 계속해서 이 바디버든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화학 제품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게 참 충격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 국민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합리적인 의심과 불편을 감수하려는 태도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단지 편하다라는 이유로 화학 제품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 그러나 유해하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물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보다 현명한 제품 소비와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